한밤중에 남자가 화장하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2명이 도둑이 집에 침입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골프채를 들었으나 도둑들에게 발각되었다. 도둑은 총을 겨누고 그에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현금을 조용히 내놓아 생명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접시에 돈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단지 싸구려 돈뿐이었다. 분명히 도둑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들은 남자의 시계를 빼앗았지만 우연히 그의 손목에 있는 타투를 드러내었다. 바로 이때 아들은 갑작스럽게 반항하며 남은 도둑과 몸싸움을 벌였다. 남자는 기회를 잡고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도둑을 쓰러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고 아들에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그를 놓아주었다. 아내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나왔고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고는 도둑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가져가달라고 간청하며 사람들만 안전하게 기원할 수밖에 없었다. 두 도둑이 욕을 하며 떠난 후 남자는 급히 문을 잠갔다. 그의 나약한 행동은 아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경찰조차 그를 비웃으며 앞으로 차고를 잘 잠가야 한다고 조롱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이고 어떻게 이런 비겁한 남자와 결혼했는지 위아해했다. 이로 인해 원래 화목하지 않았던 부부관계는 더욱 금이 갔다. 잠을 잘 때도 그들은 베개로 간격을 둬야 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정말 비겁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의 이름은 해치이며 20년 전 CIA의 최전방 특수요원으로 암살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는 목표를 살려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후 그 목표는 개과천선하여 아내와 자녀를 두게 되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해치는 매우 부러워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조기 퇴직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정시에 회계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타는 정시에 퇴근해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지루한 일상이 부부의 감정을 마모시키고 그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으며 오늘 두 도둑이 집에 침입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해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참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 아들은 아빠가 겁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작은 딸만이 아빠를 항상 사랑하며 외출할 때마다 아빠를 꼭 안아줍니다. 해치는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가족이 떠난 후 분노로 남은 아침 식사를 쏟아버립니다. 이웃이 그의 집에 도둑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자기는 도둑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기를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철저하게 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처남은 해치와 같은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흰비는 형부에게 총 하나를 주며 자신의 누이와 조카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해치는 총을 받아들여 냉장고에 쿠키 상자에 편하게 넣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조롱에 직면한 해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그고 서랍 안에 있는 비밀 무전기를 켰다. 연락원의 목소리도 그와 비슷하게 기침을 했다. 어젯밤의 사건이 빠르게 퍼졌고 연락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해치는 도둑이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약 30세라고 말했다. 여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총을 들고 있었고 총알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대지 않은 이유다. 가족은 안전했지만 이 사건은 해치를 끝없는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된 폭력이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은 자신의 고양이 모양 팔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팔찌는 동전 접시에 놓여 있었으므로 도둑이 가져갔을 것이다. 딸은 해치의 귀염둥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양로원에 나가 아버지를 찾았다. 상자에서 그는 아버지의 만료된 신분증과 현금을 몇 장, 싸구려 총 하나를 꺼냈다. 아들이 다시 분발하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해치는 손목에 새 문신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각 문신 가게를 돌아다녔다. 연이어 몇 개의 가게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 사람씩 물어보았고 이 문신 가게 주인은 뭔가 힌트를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옆에 위장 군인은 더욱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문신 가게 주인은 만료된 신분증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그 사진도 해치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늘 시비를 거는 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강철 주먹을 쥐었다. 뒤에 있는 두 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해치가 평온하게 현금을 꺼내자 싶어 했다. 그는 사람을 찾고 싶을 뿐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군인이 그의 손목에 있는 카드 문신을 보고 즉시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예전 동료입니다. 가짜 군인은 출입문을 잠그고 철창 창문을 닫았다. 문신 가게 주인은 즉시 깨달았다. 눈앞의 사람은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단서를 따라 해치는 목표의 집으로 향했다. 도둑은 멕시코 이민자 부부였다. 해치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총기총구로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들에게 시계와 고양이 모양의 팔찌를 돌리라고 요구했다. 그 여성은 재빨리 시계를 돌려주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 팔찌를 본 적이 없었다.
해치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남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총을 장전했다. 이때 옆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치가 방문을 열어보니 이 부부의 아들이 선천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 해치는 즉시 총을 거두고 이 가족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무력한 그는 벽을 세게 가격할 수밖에 없었다. 화면은 마지막 버스 전경으로 바뀌었고 버스에는 단지 3명의 승객만 있었다. 해치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분노의 불길이 결코 타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베트남 차량이 버스를 막아섰다. 그 후 몇 명의 술에 취한 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꽤 많이 마신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미친 듯이 차 문을 두드렸다. 운전자는 무력하게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해치는 마지막 좌석에 앉아 즐거운 노래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술에 취한 녀석들이 술병을 들고 차에 올라탄다. 한 승객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무자비하게 밟아버린다. 승객은 이를 악물고 찢어진 옷을 참고 한숨을 쉬며 떠나야 했다. 술에 취한 녀석들은 여전히 놓아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순진한 표정의 젊은 여자아이를 괴롭힌다. 해치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그들 사이를 지나간다. 그 소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낸다. 해치는 차량 칸을 가로질러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전화기를 집어든다. 아주 정중하게 소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부탁한 후 문을 닫는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다. 그는 리볼버를 꺼내서 모든 탄환을 빼낸다.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그들은 이 늙은이를 상대하기에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따은 머리의 녀석이 먼저 손을 뻗는다. 해치는 강한 주먹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야생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고통을 느껴야 한다. 그는 다시 2대의 주먹을 맞았다. 해치는 똥머리 놈을 밀쳐 넘어뜨리며 반격의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6번째 놈이 기습했지만 이 놈의 머리는 5대의 주먹보다도 더 단단했다. 술에 취한 놈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그들의 동료가 칼을 꺼내 해치의 허리를 찔렀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반격의 주먹을 날렸다. 그들은 더러운 수법으로 덤벼들어 집단으로 공격했다. 혼자서는 여러 명을 상대하기 힘들어 해치는 발로 차여 날아갔다. 하지만 술에 취한 놈들도 그리 나을 게 없었다. 어떤 놈은 눈이 튀어나왔고 어떤 놈은 얼굴이 멍이 들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손목에 시계를 감고 칼을 쥐어 강하게 피부에 깊이 찔렀다. 그 다음이 본 공연이었다. 해치는 마치 우리에서 빠져나온 짐승처럼 보였다. 그는 술 취한 놈들을 미친 듯이 공격했다. 선생님이 지게 생기자 술 취한 놈들이 급히 그를 붙잡았다. 4명이 힘을 합쳐 그를 차에서 던져버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어떤 놈은 이가 빠지고 어떤 놈은 코가 부러졌다. 해치는 다시 일어나 차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끊고 팔에 묶었다. 그 여자는 기회를 엿보다 차에서 뛰어나갔다. 그는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잔인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해치는 모든 것을 받아냈다. 그는 왼손과 오른손을 써서 그들을 맹렬히 가격했다. 한 놈이 총으로 기습하려 했지만 해치는 전혀 움츠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난간을 부러뜨리고 그의 무기를 빼앗은 뒤 머리에 연속으로 공격했다. 그 놈은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의 기관지가 부러진 것 같았다. 해치는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이 저지른 죄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있는 음료수 병을 주었다. 그리고 칼로 그의 목을 가르고 빨대를 꽂아 그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오늘 밤 해치는 지난 20년간 쌓인 억울함을 다 털어내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가 부러진 그 놈은 이울리안의 동생이다. 의사는 그의 동생이 너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며 아마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울리안은 몹시 화가 나서 위자를 집어들었다. 옆 병실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친구에게 던졌다. 그에게 오늘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쓸모없는 놈들이 한 남자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사람이 한 무리를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농담이냐? 이울리아는 의자를 들고 그 부하의 다리를 연달아 가격했다. 그는 동생이 매우 망가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혈육은 선택할 수 없었다. 그는 동생을 위해 복수해야 했다. 머리가 따인 놈은 어젯밤 운동 후 그 남자의 버스카드에서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치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지만 해치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했다. 그는 어젯밤 아들이 매우 용감했다고 칭찬했다. 아들은 오늘 아버지가 약을 잘못 먹은 게 아닐까 의아해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연락이 왔다. 그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어젯밤 그가 때린 사람들 중 한 명은 이울리안의 동생이었다. 30초 이상 지속되는 전화는 도청당할 수 있다.
연락처는 해치에게 미용사를 만나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에게 이올리안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처음에 해치는 그리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일을 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정신이 없었다. 오후에는 연락처가 계속해서 그에게 미용사를 만나라고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고 나면 그는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해치는 머리카락 손질을 하러 미용실에 가야 했다. 그곳은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이다. 미용사가 그에게 한 통의 문서를 건네주었다. 문서에는 이올리안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많은 자원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 전형적인 악당이다. 게다가 그는 마피아의 현금 흐름을 수억 달러로 관리하고 있다.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는 그가 이 막대한 돈을 관리하기 위해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리아는 해치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버스 카드에 따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1대6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유리아는 그녀에게 조사를 계속하라고 요청한다. 비서가 남기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이 협박 편지를 받았다. 상대방은 그에게 해치의 신원 정보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성적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름을 입력한 후 시스템은 로그인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그는 즉시 비밀 저장소로 갔다. 결국 해치에 대한 문서를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마커로 가려져 있었다. 명확하게 표시된 단어는 하나뿐이다. 지인이 상대방에게 자료를 보냈다. 여조수가 다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서둘러 짐을 챙겨서 도망쳤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임금도 더 이상 필요 없다. 행운을 빕니다. 이올리아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며 생포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저녁에 해치 가족이 맛있는 라자냐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도로 건너편에 차 몇 대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직감이 그에게 적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렸다. 해치는 급히 가족을 지하실로 데려갔다. 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후 문을 닫고 맞서게 됐다. 전신이 무장한 암살자들이 접근했다. 해치는 전기를 차단했다. 집은 어둠 속에 잠겼다. 암살자들이 일제히 손전등을 켰다. 자물쇠를 향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전술 협조가 매우 잘 이루어졌다. 그들이 매우 전문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더 전문적이다. 해치가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다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2명을 제압했다. 그 후 그는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한 명이 등 뒤로 강하게 찔렀다. 그는 유령처럼 부엌으로 민첩하게 이동했다. 그는 날카로운 칼날로 적을 처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혈흔을 우아하게 깨끗이 닦았다. 해치는 자택의 이 점을 활용해 많은 암살자들을 조용히 처치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이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다. 암살자는 전기총으로 그를 기절시킨 후 그를 트렁크로 끌어넣었다. 해치가 깨어났을 때 그는 두 손이 뒤로 결박된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엄지를 부러뜨려 제약에서 쉽게 벗어났다. 그 후 그는 아픔을 참으며 손가락 관절을 맞추려고 했다. 그는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어 입으로 안전핀을 빼냈다. 그는 소화기를 쥐고 분말을 뿌려 차실을 밀어냈다. 자동차가 통제를 잃고 가로등에 부딪혔다. 해치는 중상을 입었고 3명의 암살자는 모두 죽었다. 그는 수갑을 푸는 열쇠를 찾아 최대한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다. 지하실 문을 열려고 하던 차에 그는 집 안이 온통 시체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그는 가족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그가 지하실 문을 열자 그의 아내는 매우 놀랐다. 한 손으로 아내를 꼭 붙잡고 다른 손으로 딸의 눈을 가렸다. 아들은 이것이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눈앞의 사실은 분명했다.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기다려왔다는 것이었다. 해치는 가족을 차에 태우고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라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명확히 설명해주길 원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모든 일이 끝난 후 아내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이 떠난 후 그는 게임기를 켰다. 아내는 그가 숨겨둔 모든 재산이 있었다. 벌집을 쳤으니 그는 화가 났다. 그럼 더 큰 폭풍이 닥쳐오게 두자. 그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의 1972년형 다치 챌린저를 몰았다. V89의 엔진은 정말 지상 비행기 같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투가 격화되었다. 마피아가 그를 찾을 수도 있다. 해치는 아버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에 걱정이 과한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암살자가 요양원에 침입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잃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암살자가 금색 디젤 이글 총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총알처럼 빠르게 눈을 뜨셨다. 그는 손으로 총 발사 안전장치를 걸고 매우 빠른 속도로 쏘았다. 그 후 그는 사냥총을 꺼내서 하나씩 처리했다. 간호사가 급히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시각에서는 노인이 그냥 액션 영화를 보고 있는 것뿐이다.
한 손으로 그는 암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TV 리모컨을 들고 있다. 역시 고추는 더 매워진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데 아들은 당연히 못하지 않다. 해치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수십 개의 금괴로 건축자재 회사를 되사왔다. 총알에 못을 끼워 유리병에 넣는다. 수류탄 구멍을 뚫기 위해 암기를 조정한다. 사무실에 총기와 탄약이 가득 쌓여 있다. 그 후 그는 기름통 하나를 챙겼다. 혼자서 마피아 소굴에 뛰어들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만난다면 붙여도 죽일 수 있다. 순식간에 마피아의 킬러들이 모두 죽었다. 그는 소화전에 기름을 붓는다. 화재 경보를 작동시켜 기름이 금고에 넘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곳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는 불을 붙였다. 눈앞에 1억 달러가 먼지로 변했다. 장면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다. 이울리아는 무대에서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해치는 관중석 아래에서 침착하게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 이울리안이 그의 앞에 다가왔다. 그의 영역에 혼자서 뛰어들 기세다. 이울리아는 상대방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해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곳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위력적인 폭탄이 놓여 있었다. 해치는 요구를 했다. 그는 이울리안과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울리안은 부하들에게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두 명이 위험한 자가 마주하여 대화했다. 해치는 자신이 보낸 암살자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솔직히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피아의 밀실 자금도 모두 태워버렸다. 해치가 아는 한 이울리안도 그 혼란을 정리하고 싶어 했다. 이제 기회가 왔으니 그들은 전투를 중단할 수 있다.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후에는 강물과 우물물이 서로 간섭하지 않거나 오늘 밤 결전을 벌일 것이다. 해치는 경고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울리안이 밖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울리안은 소심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자극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그는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해치는 조용히 군중을 지나쳐 차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그는 이울리안이 손을 멈추기를 은밀히 기도하며 그로 인해 그의 부하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랐다. 분명히 이울리안은 잘못 선택했다. 그의 잠재된 본능이 부풀어 올랐다. 해치는 발로 힘차게 차를 돌려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며 이울리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대치했다. 대전투가 곧 일어날 예정이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해치는 적을 건축자재 회사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울리안은 기관총으로 총성을 울리며 총알이 해치의 어깨를 관통했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적은 계속 발사했다. 만약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그는 벌집처럼 총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위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 창문 뒤에서 검은 총구가 드러났다. 연락원 해리가 목숨을 걸고 구출하러 달려왔다. M24 저격총은 80배율 조준경으로 지원 사격을 했다. 총알 한 발이 적 하나를 처치하는 동시에 해치도 권총을 들고 나타났다.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투에 나섰다. 강력한 포화 속에서 두 사람을 안전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해치가 욕을 했다. 젠장 총알이 날아다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오늘 밤 우리는 신나는 한판을 벌여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적을 기습하기 위해 공격을 나눠서 했다. 해치는 수류탄을 눌러서 압사시켰다. 최고 수배자가 처참하게 죽었다. 해리는 계단에 저격총을 세워두고 가까운 거리에서 적을 하나 더 처치했다. 적들이 돌진할 때 그들은 우연히 함정에 발을 디뎌서 나머지 3명이 혼비백산하여 쓰러졌다. 해리는 마치 신병처럼 한 발이 총알로 2명을 관통시켰다. 그것이 과학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보기만 해도 돼. 마지막 남은 자는 철사에 꽁꽁 묶였다. 해리는 모총으로 쏘았다. 살인자가 창문 밖으로 날아가며 완벽한 장면 전환을 했다. 노인 총잡이는 이동하며 매우 정확하게 쏘고 있다. 총소리가 들리자 적들이 차례로 쓰러진다. 해치는 싸우면서 한 방으로 물러난다. 멀리 있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열려있다. 문 뒤에는 비밀 기관이 있다. 적들이 모두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그는 단호하게 불을 붙인다. 연쇄 반응이 정말 멋지다. 결국 3사람이 제외한다. 느린 동작의 장면과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어우러진다. 이것은 남성을 위한 특별한 로맨스이다. 암살자들은 모두 처치되고 오직 이울리안만 살아남았다. 이 자는 운 때문만 아니라 악명 높은 잔인함으로 한 지역을 지배할 수 있다. 그가 한정된 권총으로 상황을 뒤집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악역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칙을 잊었다. 3사람은 탄약이 다 떨어져 위험한 상황에서 기계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 해치는 마지막 목표를 꺼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죽음을 건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강화유리에 자신의 몸을 부딪히고 방패처럼 유리를 들고 이울리안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수류탄 핀을 물고 이울리안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다. 해치는 주인공의 광채를 지니고 있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전투 후 3사람은 이번에 좀 과하게 나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매우 화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은퇴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멋진 반격을 할 수 있다면 이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치는 두 사람을 먼저 철수시키고 자신은 전투 현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FBI가 그를 데려가 조사를 했다. 수사관이 그에게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 해치는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두 수사관이 전화를 받았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반분간의 침묵 후 수사관들은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이 평범한 사람의 배경이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평론의 가치는 감정에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영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